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요즘 유튜버로 데뷔하고 있는 도우누리 TV를 검색하시면 도우누리에서 요즘 유튜브 채널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광진복지 네트워크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20분으로 마이크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2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료집에 잘못 들어간 면이 한 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개요와 조사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의미나 한계에 대해서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과 목적입니다. 광진복지 네트워크가 이제 2005년, 아까 이제 2004년 책임 실무자 모임 또는 2005년 지역단체 간의 연대활동, 아마 이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에 이러한 모임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복지관들하고 만났었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광진복지 네트워크가 17개의 복지기관들과 단체들로 결성을 하였고 그 모임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도에 광진복지넷의 정체성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고민이 심화되면서 23년 초에 작년이죠. 대표자 회의에서 그 참여조직의 재조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광진복지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지역복지 운동을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 또는 기관들로다가 재구성을 하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활동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실제 2023년 1월서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자들이 매월 1회씩 한 번도 빠짐없이 모임을 하면서 주로 한 2년 정도 사이를 두고서 말씀드린 게 아마도 오늘 나눠드리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인권에 대한 교육과 포럼을 통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에는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실태나 인식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공론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이번 조사가 기획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전 단계의 1차 공론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두 번째 2차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대표자 회의에서 중점 과제를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로 정하고 그 후 대표자 회의 그리고 그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지들을 초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배포하고 수거를 하는 과정을 갖고 그 과정에서는 대표자들이 인권 실태에 대한 사전 연구 자료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학습하는 이러한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의 내용성을 조금 더 깊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결과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1차 통계한 내용을 대표자 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러한 토론들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설문지 구성인데요. 설문 내용은 조사에 대한 개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이 9문항, 종사자 인권에 대한 문항이 2문항, 그리고 인권 교육에 대한 사항이 4문항, 그리고 종사자의 위험,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폭력을 포함한 위험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에 대한 것이 2문항,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실제 경험인데 폭력을 경험한 그러한 그 피해를 경험한 것, 그리고 성희롱의 피해를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그 총 13개 단체 294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고요. 주로 참여한 분의 일반적인 특성은 주로 여성이면서 기혼자들이었고 평균 연령은 52.9세 정도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학력 수준에 대한 분포를 보였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면 기간제와 무기직이 거의 비슷한
구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소규모 센터나 이런 조직들이 그 보조금 형태로 가다 보면 기간제의 근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봤고요. 직위별로 보면 서비스직이 70%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군별로 보면 활동지원사가 33% 그리고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대체로 10년 이상 경력자가 22.5%를 차지하고 있어서 광산에서에 있는 회원단체 구성원들이 꽤 같은 곳에서의 재직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사회복지 경력이고 재직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네, 여기 의자가 바뀌어서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조사한 내용, 설문한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인데요. 한 명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응답자였고 293명의 유효 응답자 중에서 81.2%가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보장받는 편이다까지를 합쳐서 이제 이런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나는 현재 내 기관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어 라고 답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2.7% 정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그 영역은 이제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직이나 여가를 누릴 권리에 대해서 좀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도 이제 광산의 새 회원단체가 좀 소규모 시설이나 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튼 응답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해 봤더니 4.17점으로 해서 낮지 않은 점수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권 교육에 대한 실태인데요. 저희가 물어본 건 23년도 지난 1년 사이에 인권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87.9%가 평균 1.58회. 그러니까는 한 번 받은 분도 있지만 제일 많이 받은 분들 중에는 5회 이상 받은 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평균으로 치면은 1.58회 정도의 인권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2회 이상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이제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권 교육은 사회복지 시설은 전체가 받아야 되는데 횟수로는 그걸 넘지만 안 받는 사람, 못 받은 사람도 존재하고 중복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번에 나타난 실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주로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련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인권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이 와서 이제 설명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조금 의외인 것은 국가기관이나 즉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받은 교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292명 중에 8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의견은 2.7%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저렇게 나왔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 2.7%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한 인권보호 및 증진 또는 차별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의외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절반 정도를 대답을 했고요. 관련된 지침이나 관련된 제도 마련을 요구해야 된다. 또는 가해자가 2차 그 피해가 없도록
분리하는 방안들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된 대안으로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종사자가 위험을 경험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기관에서 업무를 보면서 위험한 상황에 얼마나 맞닥뜨렸는가라고 하는 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소속된 기관에서 위험을 경험하거나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거의 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희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그 경험한 편이다라고 한 분들에 대해서 더 조명을 해봤는데요. 8.2%인 24명이 소속된 기관에서 위험을 경험했고 4명은 자주 경험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부분이 그러한 정도가 낮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각을 그쪽으로 돌려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 위험을 경험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그 가해자가, 즉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1순위에 대한 답변인데 53% 정도가 이용자 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특성에 대한 신체적 질환, 그리고 이제 동료나 하급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가 내가 위험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실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뭐 대부분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다라고 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나머지 응답자에 대한 12.2%에 대한 것만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4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사람 수를 풀고 나면 적은 숫자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인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유형이 뭐 이렇게 언어나 정서적인 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에 대한 것도 유형으로다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봤고요. 마찬가지로 폭력을 행한 가해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주고받는 관계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에서의 관계들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피해와 가해의 상황이 될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서비스를 받는 분들로부터 이러한 경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동료들에게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피해를 받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순위별로 봤을 때의 이것을 준 내용은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 기존의 어떠한 연구된 결과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유추할 것인가라고 하는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대안을 만든다면 조직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여건과 환경들을 좀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의 제목도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보면은 이 해결책으로 내어놓는 내용이 조직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순위에, 전체적으로 아주 후순위는 아니고 그냥 4번째로 답변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4순위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 합친 것 속에서도 4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도 고민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 2, 3순위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직접적인 조직에 대한 역할이나 그러니까 기관에서의 역할이나 당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대안들이라고 하면 이제 문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간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로 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가 근무하는 여기 때는 3년 이내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1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남았기 때문에.
그 성희롱 피해 정도에 대한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이긴 하지만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주로 언어적인 뭐 성희롱이라고 얘기했지만 극히 드물게에는 육체적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도 대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해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이 88%를 차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아까 폭력 피해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 서비스의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조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알리지 않고 넘어가거나 또는 동료 간에서 그냥 이렇게 끝내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에 알리거나 요구하는 사항들은 매우 낮은 차원으로 사과 처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주목을 끄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개를 쭉 분석해 봤는데 의미 없는 부분들은 빼고 통계적 의미가 있는 나온 내용만 몇 가지만 보면은요. 기관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권 교육의 이수 여부, 그리고 위험을 경험한 정도,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례의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직위별로 봤을 때의 연관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위에 따라서 인권 교육의 수료 정도, 위험에 대한 경험 정도, 폭력에 대한 경험 정도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 의미가 있다. 그 통계의 내용은 뭐냐면 인권 교육은 관리직과 현장 서비스직 사무직 순으로 인권 교육 수료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군에 따라서 인권 교육을 많이 받는 직군과 적게 받는 직군이 이거 통계적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직군에 들어가면 적게 받더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위험이나 폭력에 대한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관리직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거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여기서 통계적 의미수는 95%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마 대안과 사례 속에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직군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을 봤더니 기관에 대한 인권 보장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이수 정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험과 폭력에 대한 경험이 직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기능직과 활동지원사가 인권인식에 대한, 즉 자기 기관에서 많이 보장받고 있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무직과 심리상담사 쪽으로 갔더니 그분이 낮게 나타났다. 이런 거고 인권교육도 생활지원사와 기능직이 인권교육을 잘 많이 받았고 사회복지사가 많이 받고 뭐 다른 직군이 좀 적다. 이런 거고 위험과 폭력 경험도 사무직이 높고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순으로 높다. 폭력도 직군으로 보면 요양보호사가 가장 높고 사회복지사, 사무직,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순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이 차이게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경력의 연식이 차이에도 통계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하나였습니다. 위험 경험에 대한 것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신뢰 수준 내에서는. 다시 말해서 한 5년에서 7년 미만 경력자가 위험에 처한 정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미만, 10년 이상 경력자, 1년 미만, 그리고 1년에서 3년 미만 경력자, 뭐 이런 순으로다가 낮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이 연차에 따라서 이 정도는 굉장히 높고 낮아라고 명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각의 요인별로의 연관성이 있는가를 봤는데요. 기관에서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위험을 경험한 정도, 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 성희롱 피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인권 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었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정도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위헌 경험이 그러니까 위헌 경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관에 대한 인권 보장 인식이 낮고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경험도 높고 인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낮게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인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내용적으로 보시고 제가 뒤에 결과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한계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네트워크의 13개 회원단체 종사자 294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의 첫 인권 실태조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많은 종사자들의 소속기관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위험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거나 폭력 피해 경험이 없거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적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피해가 과정과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적지만 그 낮은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성찰하고 대책에 대한 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도에 네트워크 종사자들은 평균 1.58회의 인권교육을 받았고 주로 소속된 기관이나 교육기관들에서 받았다. 국가나 공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이수가 저조하다는 것도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의 위험한 경험, 폭력 피해에 대한 경험, 성희롱 피해에 대한 경험에 주된 가해자가 이용자나 그 이용자 가족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지위, 직군,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력 기간에 따라서 인권 실태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 실태 조사에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종사자의 성별, 혼인 상태, 마지막이 아니라 이거 외의 요인들, 성별이나 혼인 상태, 학력, 고용 형태, 연령대 또는 현재의 기관에서의 재직 기관들은 그러한 실태 차이에 대해서 통계적 의미가 없다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인권 보장의 인지 정도, 위험 경험의 정도, 폭력 피해의 경험, 성희롱 피해의 경험, 인권교육의 필요 정도는 서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 요인들 중에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험의 경험 정도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강제적으로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기관에 대한 인권 보장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것 또는 위험 경험 정도, 즉 안전한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교육의 필요 정도를 높인다면 그 결과가 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피해 경험을 낮추거나 그러한 것들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실태에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한계는 첫 번째는 이 조사가 광진구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광산에서의 구성원들만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의 한실때 가장 큰 축이 처우와 그리고 임금 등과 관련된 노동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적 한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그것을 빼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떠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공론장에서 수기하면서 광진구 전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의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과제들이 아마도 이 과제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초를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